저는 30대 후반의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일하는 엄마들이 참 많죠. 저는 일도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장의 무게까지 한 번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자 혼자 이렇게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는 걸 보면서 안쓰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힘들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거든요. 초반에는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에게도 제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었고 얼마 전에 정말 즐거운 일도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사연을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혼 전 남편과 제가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선임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신입사원이었죠. 그렇다고 남편이 연하인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대학을 삼수로 들어갔고 군대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취업이 몇 년 늦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보다 3살이 어린데 대리에 직함을 달고 있었고 남편은 우리 부서 신입사원이라 제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이성적인 감정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남편은 성격이 서글서글한 편이면서 동시에 세심하게 챙겨주는 면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고 이런 남자라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더 직급이 높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연애를 계속했어요. 남편에게 청혼을 받고 저도 한 번의 허락을 하게 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워낙 주변에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도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던 거죠. 남편의 어머니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면서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저보고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너보다 우리 아들이 월급 적다고 무시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적어도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만둘 생각 전혀 없어요. 그날이 초면이었는데도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어머님을 보고 놀랐고 고압적인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을 쳐다봤는데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말 없이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화를 한풀 꺾고는 저를 달래듯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은 우리 애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아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건 결국엔 남자야. 그리고 아내가 남편보다 위에 있으면 집안이 똑바로 돌아가겠니? 어머님은 말투는 좀 달라졌지만 결국은 저보고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라는 말씀이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제 입에서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자 어머님 표정은 언짢아 보이셨죠. 정말 이 사람이랑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며칠 후 같이 밥을 먹다가 문득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자기가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에 남녀 구분하시는 분위기였거든.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대신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집에서 아이 보겠다고 이야기할게.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좋긴 하지만 사실 아이가 생기면 저도 살림을 하며 아이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친정부모님이 꽤 잘 사시는 편이라서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친정부모님은 아쉬워할 부분도 없었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은근히 저희 집안에 바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상견례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아이가 장손이라 예단은 신경 좀 많이 써서 해주세요.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제가 우리 아들은 정성을 다해 키웠거든요. 기왕이면 장가 잘 갔다는 소리가 듣고 싶네요. 대놓고 이렇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마음에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그저 시집갈 제가 행복하게 살고 책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셨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판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기뻐하는 티를 숨기지 못하셨고 저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처럼 넓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결혼하는데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야? 원래 조금씩 갖춰가면서 사는 재미도 있는 법이야. 너도 직장 생활 몇 년 했으면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시작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지. 라면서 집 구하는데 전혀 보태줄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다른 사람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바라면서 어머님은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샤넬백의 롤렉스 시계에 요목조목 적힌 예단 리스트가 끝도 없이 날아들더라고요. 저는 약이 올라 친정부모님한테 예단 따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생각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결혼 준비가 계속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워낙 작아서 전셋집 구할 돈이 도저히 되질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정부모님이 결국 전세금도 보태주셔서 사실상 대부분의 결혼 비용을 제 돈과 친정부모님 돈으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분명히 전해들었을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잘나서 자기 아들을 사위 삼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 안달이 난 사람인 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더욱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보태준 것 하나 없이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 엄마와 제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렸죠. 저희 친정에 비하면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기우는 편이었어요.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아직도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으니 말다한 거죠. 하지만 저는 절대 형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절대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없으면 좀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바라는 것만 많더라고요.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만 도리를 다하라면서 속물처럼 바라기만 하는 시어머니의 거지근성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 결혼 준비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이미 저는 시어머니라면 진저리를 칠 정도로 학을 떼게 된 상태였죠. 최대한 시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잘 됐다며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하고 애 낳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기뻐해야 하는 아이 소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 당시에는 저도 아이를 위해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사표를 내고 그 뒤로 집에서 살림을 하며 몸조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낮 시간에 시어머니가 항상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나는 아침마다 우리 아들한테 새로 한 밥이랑 뜨끈한 국 차려 먹여서 보냈다. 살림하는 내가 토스트니 시리얼이니 이런 걸로 때우면 곤란해.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신혼집 안 해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괜히 친정에서 돈 보태줬다고 우리 아들 무시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명심해. 저는 그 당시에 본격적인 살림은 처음 해보는 거라 미숙한 점이 많았고 음식도 청소와 빨래도 전부 서툴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눈에는 성에 차는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잘 지내보려고 말을 이쁘게 해보기도 하고 요리도 배워서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어머님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그냥 어머님과의 관계는 포기하고 살았죠. 얼마 후에 아이를 낳게 되고 애가 태어나니 필요한 용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매일 집으로 택배가 오고 거의 대부분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이었는데 그걸 보는 시어머니가 매일 저를 구박하셨어요. 손이 크고 씀씀이가 해프다며 자기 아들 버는 돈을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다 쓴다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저희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뭐? 너네 부모 돈 많다고 내 앞에서 자랑하냐? 아기 침대 이까짓 게 얼만데? 얼마나 한다고 내 앞에서 감히 유세를 떨어? 어머님은 마치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돈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 그냥 어머님이 뭐라 하든 귀를 닫고 사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제가 딸을 낳았는데 어머님은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다며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원래 손주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제 딸을 살갑게 안아주시거나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도 없고 분유 한 번 먹여준 적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런 것들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 관심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이었으면 맨날 찾아와서 또 저를 괴롭혔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돈이 많으니 우리가 결혼할 때 이것저것 받을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기 집안 형편이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나 봐요.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 열등감까지 있는 것 같았고 그걸 만만한 저한테 푸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맨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아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 회사의 경영이 한순간에 어려워지게 되면서 집안의 돈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빠는 회사 운용자금을 위해 여기저기 밤낮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셨고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진짜 상황이 순식간에 최악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친정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그야말로 심신이 피폐해진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나 아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로만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 회사 초기 창립 멤버 중 하나의 장난으로 회사 자금이 대부분 빠져나갔고 거래처도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더라고요. 은퇴를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이런 위기를 겪게 되자 저희 부모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었죠. 제가 자식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친정에 줄 수가 없으니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통해 저희 집안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내심 그래도 가족이라고 위로를 하러 오셨구나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하는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너네 집안 소식 들었다. 그러게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더니 아주 쫄딱 망했다면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언제 돈으로 유세 부렸는데요? 언제 그러긴 너희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숨길 것도 없이 다 이야기하마. 혹시라도 이 집을 너희 부모님이 해줬다고 해서 홀랑 어쩔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한 번 준 걸 다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그리고 너는 앞으로 망한 너네 집 구석이랑 인연 끊어라. 내가 하는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듣지도 않고 그냥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제가 그날 저녁 남편 퇴근했을 때 다시 시댁에 찾아가서 어머님께 아까 낮에 한 이야기가 뭐냐고 따졌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문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아예 한술 더 떠서 저보고 자기 집안에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너 친정부모랑 인연 못 끊겠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널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망한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까지 발목 잡히게 생겼어. 우리까지 다 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뭐 망할 건덕지나 있으세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제 편 들어달라고 남편을 같이 데려갔었는데 제 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남의 편이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도 이제는 지친다. 그냥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친정이 잘 나갈 때는 장모님 장인어른 싹싹하게 챙기던 남편이 집안 어려워지니 바로 손절하고 이혼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기세가 등등해서 저보고 애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제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이 사람이 나가야지. 애초에 저희 집은 제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으로 구한 거예요. 얘 말은 바로 해야지. 너가 시집 오자마자 애 낳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이에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았어?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좀 있어야지. 어차피 이 집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해놨잖아. 결혼할 때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돈은 10%도 보태지 않은 남편 명의로 얻었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협의로는 도저히 이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정신도 없고 제가 가진 돈도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이 제가 스스로 인터넷 찾아보며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재판까지 가고 났더니 집값의 절반과 아이 양육비 판결을 받고 결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친정은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부모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빚쟁이들이 부모님의 행방을 찾아 제가 아이와 함께 사는 집까지 찾아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포기할 수는 없고 더 독하게 일을 악물었어요. 낮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더니 아빠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며 저를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아빠가 다시 차린 작은 회사에서 2년간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직원 쓸 돈도 없어서 제가 세 사람 몫을 하며 발로 뛰었어요. 아빠의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오랜 지인들이 다방면으로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조금씩 회복을 할 수가 있었죠. 집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다시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엄마는 가장 먼저 예전에 저희 집을 남편에게 빼앗기다시피 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제대로 된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 부모님 돈이 들어간 정황이라든지 제가 남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시댁 식구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할 때 들어간 남편 돈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코웃음 치던 시댁 식구들은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태도가 점점 바뀌면서 인정에 호소하며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너네 집안 다시 일어났다며? 근데 우리한테 이 돈까지 뺏어가야 직성이 풀리겠어?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챙긴 돈으로 시부모랑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제 돈을 갚기 위해 집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저와 우리 부모님은 전혀 봐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 돈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돈 갚으려고 살던 집 내놓고 방 2개 있는 낡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빠 회사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회사에 돌아가는 자금은 저와 아빠만 손댈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맡겨서 한 번 망해봤기 때문에 아빠도 똑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안 하실 거예요. 아빠는 회사를 좀 더 키우고 몇 년 뒤에 완전히 은퇴를 하실 예정인데 아마 그때가 되면 이 회사는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와 함께 제 친구 건물에 월세 얻으러 왔다가 마주쳤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원룸 건물 몇 채를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집을 계약하러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거기에 제 전 남편이 나와 있었다고 해요. 제 친구는 그 인간을 알아봤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남편은 제 친구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크게 결격 사유만 없으면 집을 내어주는데 제 전 남편인 걸 확인하고는 방을 주지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그 인간 나이가 이제 42인데 여자 만나 결혼을 한다면서 원룸 월세를 얻고 다니는 게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몇 달 전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이 양육비를 자꾸만 밀리길래 정말 사정이 좋지 않구나 싶어 불쌍한 마음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으니 남편에게 헛짓거리 하고 다닐 돈으로 양육비나 똑바로 내놓으라고 지급 명령을 해야겠습니다. 돈은 이미 아쉬운 상황이 아니지만 전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절대 용서 안 하고 끝까지 괴롭혀 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했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저한테는 그게 마냥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코인과 주식 단타 매매에 빠져버린 시어머니와 동서 때문에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 같은 건 없었어요.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딱 중간만 가자는 제 좌우명처럼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는 공부도 딱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노는 것도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적당하게 중상위권 유지하고 적당하게 지방 국립대학을 들어간 후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가장 무난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길 원했죠. 물론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도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소심한 편인 제가 유일하게 집 밖에 나가 즐기는 취미는 수영이었어요. 수영은 예전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했었고 대학 다닐 때나 지금까지도 시간이 나면 항상 수영하러 다닙니다. 실내 수영장은 물론이고 강이나 바다 수영 그 어떤 것도 다 매력이 있어서 좋아해요. 특히 수경을 끼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같은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라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잠깐 쉬었지만 합격하고 발령받아 일을 시작한 뒤로 다시 열심히 수영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바다수영 동호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 남자 회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죠. 일단 남편의 첫 인상은 훤칠한 키였고 떡 벌어진 어깨를 갖고 있었으며 수영이 처음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보더라도 호감을 금방 가질 법한 훈남 인상이라서 저를 제외하고도 동호회 여자 회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 주변에는 항상 남녀불문 많은 사람이 모였고 신입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호회 오랜 고인물들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저희 동호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다수영 정기 모임을 갖고 여름에는 매주 강릉 속초 등 동해안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이 사람도 동호회 가입 이후로 처음으로 바다에 나오게 되었는데
실내 수영은 곧잘 해도 바다 수영은 서투를 줄 알았습니다. 같은 수영이라 해도 바다는 완전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능숙하게 잠수를 즐기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저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 모두 놀라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남자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선수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 처음엔 몰랐지만 점점 친해지고 사적으로 만나 밥을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면서 그런 사실도 이야기하는 친한 사이로 발전했어요. 이 사람 역시 저와 같은 공무원이었고 저희가 통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공통된 취미생활과 관심사 덕분에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졌고 정이 점점 깊어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맞게 되었죠. 저는 소심한 편이었고 이 사람은 저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제가 어디서 용기를 냈는지 먼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딱 6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삼형제 중에 첫째였던 남편은 결혼을 동생들보다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저는 결혼과 동시에 2명의 동서가 생겼습니다. 저와는 달리 가정주부였던 동서들은 결혼 후에도 밖에 나가 일하고 있는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사랑도 한몸에 받았어요. 저는 항상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동서들과 함께 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둘째 동서가 요즘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 투자가 있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저는 벌면 버는 족족 적금에 넣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목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동서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다른 식구들은 솔깃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일을 몰고 오게 될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사실 저는 일확천금이라는 건 완전히 허황된 일이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동서의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 여기저기에 비트코인이니 미국 주식이니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투자 열풍이 몰아닥치고 말았어요. 온 세상에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고 우리 집안에도 코인 투자에 손을 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둘째 동서네였는데 이미 예전에 사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면서 꽤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진짜 요즘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처럼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만난 둘째 동선의 식구들의 모습은 완전히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1억이 넘는 비싼 외제차에 명품 가방과 명품 옷으로 몸을 휘감았고 그렇게 바뀐 옷차림만큼이나 저나 다른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동서,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면서 진짜 그런가 보네. 축하해, 진짜 부럽다. 뭐 얼마 벌지도 못했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뭘. 형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계좌부터 만들어봐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준다니까요? 아니, 나는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역시 공무원은 어쩔 수 없네요. 뭐 마음대로 하시고 나중에 부러워하지나 마세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알겠는데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해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저한테 싹싹하게 굴던 동서였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고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 역시도 둘째 동서를 영웅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한 방이라니까? 개미처럼 찔끔찔끔 모아봤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잖아. 첫째 너는 둘째 좀 보고 배워라. 공무원 월급 그거 얼마나 한다고 겨우겨우 모아봤자 뭘 할 수 있겠니? 둘째 동서의 코인 투자 무용담을 들은 시어머니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아버님까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잃는 거는 전부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당시 비트코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둘째 동서네가 요즘 건물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부러웠어요. 나도 그때 동서 말 듣고 적금 다 털어서 코인에 투자했으면 지금쯤 돈이 얼마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한 달 내내 그렇게 일해봤자 3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벌 수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 투자해서 수십억의 돈을 벌었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죠. 결혼하고 2년 후에 공무원 대출을 받아 25평 아파트를 장만하긴 했지만 매달 아파트 중도금을 갚는 것만으로 팍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다 털어서 그놈의 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쌓인 대출금이 걸리고 이 돈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의 생신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잔치 음식 만든다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둘째 동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도 연신 코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셋째 동서네 역시 주식과 코인을 시작한 듯 보였고, 어머님 아버님과 서로 얼마나 벌었는지 투자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저 혼자 다른 나라에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두 모였고, 마지막으로 둘째 동서도 겨우 얼굴을 드러냈어요. 애초에 정해놓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는데, 늦게 도착한 동서를 꾸짖기는커녕 시부모님은 현관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셨습니다. 돈 버느라 바쁠 텐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아버님 생신인데 와야죠. 제가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 하나 주문해놨거든요. 최고급 사양이라 그런지 물건이 없다고 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설치하러 올 거예요. 아이고, 뭐하러 선물까지 신경 써? 너 덕분에 우리가 퇴직금 투자한 거 3배도 넘게 올랐어. 선물을 하면 내가 너한테 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살아난다며 좋아하셨고, 둘째 동서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집안 식구들 재산을 그렇게 뻥튀기를 해주는데 둘째 며느리가 예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루 종일 생일상 차리고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요. 적어도 저한테는 왜 늦게 왔는지, 늦은 그 이유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동서,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형님 무슨 일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하시지. 내가 분명히 오늘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문자 보냈잖아. 일찍 오라고 했는데 왜 답장도 없이 이렇게 늦은 거야? 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 중요한 거래하는 날이라 못 움직였죠.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제가 얼마를 벌었는 줄 아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저는 애초에 주식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동서가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설명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콜인지 뭔지 레버러지인지 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동서한테 문자 보냈잖아. 그럼 늦게 올 것 같았으면 나한테 늦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저 어머님한테 돈 보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뭐라 하세요? 동서가 눈 똑바로 뜨고 대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형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돈 버니까 배가 아파서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시면 서로 좋았잖아요. 그깟 공무원 월급이 뭐가 대수라고 돈 벌 기회를 줘도 못 받아 먹으면서. 뭐? 동서, 진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 주방에서 저희가 티격태격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있으니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달려오셔서는 대놓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손윗동서라고 해도 이렇게 사람 불러다가 혼내고 그럼 되겠어? 내가 둘째 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 안 그래도 돈 버느라 힘든 앤데? 이렇게라도 늦은 시간에 와준 게 어디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누가 누굴 혼내고 있었다는 건지. 동서가 저한테 대들고 훈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해보려 해도 어머님은 제 말을 듣기도 싫다 하고 입 다물라 하더라고요. 너 식구들끼리 분란만 일으킬 거라면 그냥 집에 가라. 어차피 너 일도 다 했잖아. 괜히 좋은 날에 너 때문에 식구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차디찬 눈빛을 받으면서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에 남편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때 동서가 비트코인 하라는 말 듣고 우리 저금한 거 다 털어넣었으면 당신 외제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동서가 애초에 싸가지 없게 말을 해서 그렇지. 제가 그 말 듣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동서 따라 투자했으면 우리 식구들한테 나쁠 일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최소 수억 이상 돈을 벌어서 우리 집 대출금도 싹 다 갚고 남은 인생을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 위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우리 능력껏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나도 한때는 혹하는 마음이 생기긴 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걸로 쉽게 돈을 벌었으면 지금 하는 일에 만족 못했을 것 같아. 우리 동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 남편이 저를 다독여주는 덕분에 마음을 한결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그날 시댁을 혼자 뛰쳐나온 후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둘째 동서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앞으로 다신 이 집에 안 오겠다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그래도 이 집안에 든든한 내 편 하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 뒤로 시간이 흘러도 비트코인 열풍은 잠잠해질 줄 몰랐고 둘째 동서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셋째 동서까지 가진 돈을 모두 털어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코인에 빠져들었죠.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완전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 제가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했더니 다들 핸드폰을 쳐다보며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어쩌지? 나 이거 와이프 몰래 대출받아서 투자한 건데. 나 완전 망한 것 같아.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 내에서 사람들 한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진짜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내 일도 아니고 내 돈은 거기에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저와 남편을 모두 집으로 와보라며 부르셨어요. 부름을 받고 찾아갔더니 둘째와 셋째 내외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갑자기 저한테 시키지도 않은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와 뭔가 바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두 명의 동서가 있었죠. 대충 시어머니와 동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코인에 모든 전 재산이 다 물려 있었고 본인들 돈 외에도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한 상황이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번에는 제가 실수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원금도 못 빼는 상황인데 형님이랑 아주버님 둘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 대출 좀 받아서 빌려주시면 저희가 원금 찾고 바로 갚아드릴 수 있어요. 갑자기 저희 보고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집담보로 대출받고 이래저래 대출받으면 남편이랑 제가 수억 원을 빌릴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동서들 때문에 인생을 걸고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제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번엔 어머님까지 나서서 힘들 때는 서로 돕고 살자 하셨어요. 이럴 때는 형제들끼리 좀 도와야 한다. 너희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공무원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번만 버티고 넘어가면 다시 크게 오를 테니까 너희들 돈도 몇 배는 불려서 줄 수 있어. 폭락한 지금이 기회라면서 저희한테 대출을 받아 돈을 다 끌어달라고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때까지는 어머님이나 둘째 동서는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정리하면 원금을 잃는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수익은 나는 상황이었어요.
셋째 동서가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얼마 벌지도 못하고 돈만 잃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라도 끝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온 식구들의 눈이 뒤집어져서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돈만 달라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돈 못 주겠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자 시댁 식구들은 저희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줄 생각이면 괜히 초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부모님은 아버님 퇴직금까지 전부 꼬라박은 상황이고 셋째 동서는 아예 살던 집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돌려서 완전히 인생을 다 걸어둔 상황이었죠. 둘째 동서네는 이미 도련님까지 회사를 때려치우고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 될 때는 20억 정도를 벌어서 건물을 사내만에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가진 돈 전부 털어놓고 대출까지 끌어서 넣은 상황이었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된 폭락과 함께 그동안 벌었던 이득도 다 까먹고 원래 가지고 있던 원금도 거의 다 까먹고 빚만 잔뜩 남게 되었죠. 참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비트코인 오를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던 시댁 식구들이 원금까지 잃게 되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누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주변 사람 끌어들여 놓고 이제 와서 자기 책임 없다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외제차 샀다고 자랑하더니 빚 갚으려고 그것도 다 팔았고 건물 살 돈 벌었다고 할 때 손 털고 나왔으면 지금쯤 수십억 건물주가 됐을 거 아니에요. 쫄딱 망해서 다시 예전만도 못한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니 쌤통이더라고요. 저는 외제차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타던 아반떼를 계속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적금 만기 받은 김에 현금 주고 산타페로 차를 바꿔줬어요. 아들도 크고 있고 우리에게 그 차가 최고일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이게 벤츠 포르쉐보다 더 좋다며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캠핑도 다니고 놀러 다닐 때마다 좋아하더라고요. 제 연봉 정도는 2, 3일이면 벌 수 있다고 돈 자랑을 하던 둘째 동서는 지금 현재 건물 청소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때 돈을 다 잃은 뒤로 대판 싸우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명절 때도 서로 모이지 않고 얼굴 안 보고 산 지 몇 년 됐어요. 어머님이 가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맏며느리가 공무원이라 든든하다며 앞으로 저희 부부만 믿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혀 시댁 일에 나설 생각도 없고 빚 갚아줄 능력도 없어요. 요즘 가끔 남편이랑 그때 우리도 가진 돈 다 털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몇 번을 생각을 해봐도 저 같은 쫄보는 절대 돈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같은 투자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스스로 그걸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그릇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대요. 투자나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부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들과 함께 캠핑하러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동남아나 오키나와 같은 곳에 가서 스킨스쿠버도 즐기면서 살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많은 유혹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